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좀 음봉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264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또한 880선까지 회복했었다가 현재 다시금 회복을 좀 방해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자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이지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서청석 기자 나왔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뒷걸음진 칠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선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4월 26일 공개된 속보치인 0.7%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발생 시기부터 이 경제 성장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수치는 어떠한가요? 네, 분기별 성장률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7%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네, 1분기 부분별 이 성장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네, 부문별로 1분기 성장률을 보면 민간 소비와 의류 등 준내구재와 가구, 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0.5%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3.9% 줄었는데요.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8.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건설 투자 역시 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하면서 3.9% 뒷걸음쳤습니다. 정부 소비의 경우 물건비가 올랐지만 사회보장 현물수혜가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6% 늘어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는데요.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0.6%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순수출 성장률의 경우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별 수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업종별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업 1.6%, 제조업 3.3%, 전기가스 수도업 2.7%, 서비스업 0.0%, 건설업 마이너스 1.6% 등이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 음식점이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중국과 독일이 배터리 세계 시장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한국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이 세계 수출 시장 자세한 점유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과 독일이 질주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무역센터의 세계 무역 통계를 기초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 중인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지형 변화 및 한국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EV는 100% 배터리로 주행한 순수 전기차를 말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형 가전이나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뜻하는데요. 정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BEV 세계 5대 수출국인 독일, 벨기에, 중국, 한국, 미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2020년 대비 중국이 9.5%포인트, 독일이 3.8%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벨기에, 미국은 각각 0.8%포인트, 2.1%포인트, 8.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이 중국의 이 BEV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의 BEV 점유율이 상승한 이유는 지난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포함해 상하이차, BYD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연합 수출액이 전년보다 513.9%나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유는 BEV의 세계 최대 수입 시장으로 중국의 점유율은 2020년 4.2%에서 지난해 15.7%로 11.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기차나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는 리튬과 이온의 배터리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에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지난해 기준 세계 5대 수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대비 중국 2.9%포인트, 폴란드 1.8%포인트, 독일 1.2%포인트, 헝가리 0.3%포인트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2.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출하량 기준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8.4%에서 지난해 48.7%로 10.3%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지난해 30.4%로 4.3%포인트 줄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18.4%에서 12.2%로 6.2%포인트 하락했고, 다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0년 52.4%에서 지난해 57%로 4.6%포인트 확대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에도 통합 심의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민간까지 통합 심의가 확대된 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까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정부가 도심주택 확대 등 주택 250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이나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일부에만 적용한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통합시빈을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통합시민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는데요.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 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 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 교통, 환경 영향의 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 호 공급 촉진을 위해서도 민간 사업으로 통합심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네, 통합 심의가 확대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 사업의 통합 심의도 도입될 경우
통상 8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양평가의 심의가 4개월에서 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아니면 그의 민간 정비 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통합심의 대상에 신통기업으로 한정되면 경기권 등 다른 지자체도 신통기업과 비슷한 다른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1분기 경제 성장률부터 민간주택 통합 심의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인데요. 김혜영 캐스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에 잘 버텨내주다가 오후장에 다소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대형 마트인 타깃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는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후장에 다소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 상승세가 보여졌지만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4%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조선주, 건설주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되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0.03%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장중 한때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51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1,14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도 장 초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7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모처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시죠.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일 텐데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가지 게임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았었죠. 하지만 여전히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로드맵을 다지고 게임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P2E 게임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4.19% 강세, 웹젠도 3%가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고요. 스코넥은 14%대 급등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도입이 된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과로와 과적, 또 과속 등을 방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지만 화물연대는 경유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시멘트 생산 공장과 또 유통기지에서는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죠.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2.48%의 하락세, 성신양회도 3%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보강산업도 현재 5.14% 하락한 6,6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조선주들 흐름이 좋죠. 한국조선해양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 주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알톤 스포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자전거 관련주가 힘 받고 있다라고 하죠. 알톤 스포츠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창은 열분의 유아 사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오늘장 다소 짙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지분 5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을 통해서 처분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간 16%대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흑해 연안의 주요 곡물 수출항이 봉쇄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곡물 수출항을 열기 위해서는 기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기뢰 제거하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이 기뢰를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굉장한 부각을 받고 있고요. 4%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현대로템 살펴보시죠.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2를 폴란드와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을 방문해서 K2 전차 180대 생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영향받고 있고요. 현재 2.72% 오른 28,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하는 패턴은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약간 2차 전지, 정유주 위주로 지금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중공,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솔루션처럼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우선은 최근에 임상 추진 소식이 좀 나와준 현재 상태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토종 1호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제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지금 속도를 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받는 이 국제 백신 연구소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부스터 효과를 확인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실험을 태국과 네팔 그리고 이 콜롬비아 등 3개국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점만큼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특수 주가에 반영되는 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호재로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확인이 좀 되고 어떤 공동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수익원 창출에 있어서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잡힌다는 그런 좀 관점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EM텍인데요. EM텍 최근에 KTNG와의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 때문에 우선 전일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뭐 공시의 이 소송에 대한 뭐 결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겠지만 EM택 같은 경우가 이 어떤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로 출원한 것이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기사와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하면서 EM택, 뭐 전자담배 시장 그리고 본업인 어떤 마이크로 스피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 모멘텀이 좋아지는 환경을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는 현재 구조로 가지 않나 좀 판단되면서 오늘 이 두 종목이 좀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EM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현재 올해 이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부분을 분명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프라인 콘서트 중에서도 지금 재개가 되면서 이 MD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크게 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엔터사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했을 때 가장 큰 기대한 수익원이 바로 MD입니다. 이 MD 매출은 어떻게 보면 고마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엔터 업체들도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1분기 때 오프라인 공연 모객 수가 총 10만 명 수준이었는데 총 MD 매출이 74억 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ARPPU가 7만 4천 원 정도 수적 보겠지만 추후에 봤을 때도 이 공연 모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MD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리즈의 올해 연간 공연 확정 합산 모객 수는 지금 현재 70만 명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D 매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JYP 엔터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니주죠. 니주의 일본 쪽에서의 투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아레나 투어로 총 15회 공연, 약 14만 명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객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공연 티켓도 그렇지만 말씀드려서 MD 쪽에서의 수익 부분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한다면은 JYP 엔터의 올해 실적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목표가는 6만 4천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낫켄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스타 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들의 파업으로 촉발된 현재 국내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업계와 시멘트 물류 차질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예.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원 한 2만 2천여 명 중에서 40% 수준인 거의 한 9천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 걸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이제 쟁점은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그리고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그리고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 사업 구조 개혁 등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안전 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보이는 안전 운임제는 화물 차주나 운수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이고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기름값도 치솟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 운임제의 경우 연료비와 연동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도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운임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화물차의 그런 최저 시급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또한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하는 안전 운임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우선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
뭐 다양한 비상수송 대책을 이렇게 시행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그 상당수의 그 노조의 화물 노조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어떤 시멘트나 이런 쪽에서 좀 대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일단은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화물연대는 제도 개선 요구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을 이유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법 개정을 논의해야 되는 국회에서도 원 구성도 현재 마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논의 공간조차 없어서 자칫 파업이 뭐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번 정부 슬로건이 이제 법과 원칙이기 때문에 또 노조의 무조건적인 파업에 쉽게 응해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뭐 초기이긴 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틀째이긴 하지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엿봐주셨는데요. 특히 건설 성수기인 봄철에 또 골재 생산에 차질을 빚히면서 건설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파업이 지속이 된다면 업계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예, 말씀하실 것은 골재죠. 골재가 이제 뭐 자갈이랑 모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이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건물도 거의 뭐 대부분이 우리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콘크리트의 한 70-80%는 골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모래 자갈 이게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그 삼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캐치를 하거든요. 근데 골재 수요가 굉장히 수도권에서만 한 40% 이상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골재 기업의 삼표에서 지난 19년도에 부터 이제 20mm짜리 그런 어떤 골재를 사용을 그렇게 골재를 캐 왔는데 지난 1월 채석장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 4개월 넘게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재 공급도 좀 좋지 않아서 건설업계에도 굉장히 피해가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굉장히 또 파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시멘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시멘트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멘트를 원재료로 하는 레미콘, 즉 콘크리트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설사들은 시멘트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 외에도 골재 부족까지 이렇게 삼중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공만으로 이 건설사가 말 그대로 시공으로 해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시공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말할 정도이고 여러 가지 시행 사업들도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업체들의 공사 수주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예전보다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더 따지게 되고 낮게 공사비가 책정되면 재개발 입찰에도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적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장기화되면은 진짜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는 좀 직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건설사에 납품을 하는 레미콘 자재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데 9일부터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슬슬 진짜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되는 곳도 이렇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의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던 아니면 협의를 하던 해서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현 정부와 노조 간의 마찰이 쉽게 풀릴까? 저는 좀 여기에는 의문이 들고요. 아무튼 현재는 이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굉장한 장기화 될수록 이제 피해가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금융 비담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파업 상황을 조금 더 사실 지켜보는 수밖에, 현재 건설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조금 현재 파업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상황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심지어 굴재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면 이 건설업계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시멘트 공급 부족이 지속될 시에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기업의 하반기 실적과 주가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차지됩니까? 일단은 뭐 시멘트 기업, 뭐 아까 이제 건설도 그렇고요. 이제 화물 시멘트 출하 중단이 일단 된 상황이에요. 거의 8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이제 수도권의 일부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거의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삼척이라던가 뭐 동해 그런 해안사 공장 역시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까지 화물연대 방해가 이제 부담되면서 운송을 포기하면서 지금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또 전날 시멘트 출하량이 15,500톤으로 평소 대비 10% 이하 감소한 가운데 하루 매출 손실액이 무려 이제 153억 정도 이렇게 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될 경우에 일주일 뒤면은 거의 막 1,000억 원을 얼추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1,000억 가까이 상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해는 레미콘사들로 이제 확산이 되죠. 레미콘이라는 게 시멘트와 뭐 모래, 자갈, 혼화재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 건설 수요가 많은 그 수도권의 경우 일부 레미콘 공장들이 그 시멘트 재고를 거의 소진하면서 지금 생산이 조금씩 다 중단이 되기 시작했고, 뭐 쌍용, 유진, 삼표, 아주산업 등 그런 규모가 큰 레미콘사들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이 지속된데다가 또 시멘트 특성상 뭐 저장소에 채워놓을 수 있는 물량도 뭐 하루 이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번 주 내에서는 공장에서 생산이 좀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시멘트 레미콘 회사들이 보통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같은 자회사 계열사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쌍용 CNE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21년부터 영업이익이 2천억대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는데 22년에는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손익분기점을 겨우 찍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실제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런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악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업이라는 게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와의 협상 여부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자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시멘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류업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주류업계가 역시 공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리오프닝에 따른 지금 수혜를 기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배송 차질을 비롯해서 제품 생산 중단까지 빚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화이트 진로의 오비 맥주 공장도 전반적으로 소주와 맥주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물류 위탁사 소속 화물 차주 대부분이 총파업에 동참을 한 만큼, 굉장히 이제 맥주, 소주 할 거 없이 출하량이 평소 한 5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6일까지 화이트 진로의 평시 대비 제품 출고율은 38%, 인천 공장은 40%, 청주 공장은 25% 정도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점도 역시 화이트 진로 소주 참이슬과 이런 어떤 물량들이 발주를 좀 제한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소주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는 롯데칠성 음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품 생산과 운송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파업 상황에 촉각을 세우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 소주에 대한 이 주류에 대한 어떤 유통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주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다양한 부분에서도 파업을 장기화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만큼 좀 파장이 주류를 넘어서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업 전반적으로 좀 퍼질 것 같고, 이게 기업의 수입성 악화와 투자자들의 위축을 좀 부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뉴스 실시간으로 오는 거 체크하고 있고 좀 예의주시하면서 경기 동향을 좀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류 관련 업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주류뿐만 아니라 또 물류 대란 우려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예, 뭐 물류 관련주들도 한솔로지스틱스, KCTC, 태용로직스, 동방, 뭐 한익스프레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물류 관련주죠.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사골국도 한 번 끓여 먹을 때 진하지만 여러 번 끓여 먹으면은 굉장히 사골국도 되게 약하잖아요, 국물 맛이. 마찬가지로 이 파업연대의 그런 파업 관련해서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종목들이 좀 파업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딱히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재료가 굉장히 자주 우려먹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성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닐 만큼 좀 접근하기는 굳이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좀 접근하기에는 좀 재료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이런 물류 관련주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좀 한 템포 쉬면서 흐름 살펴보고 또 파업 자체적인 어떤 단기성 테마보다는 리오프닝이라던가 어떤 경기 성장 순환, 물류 중국 봉쇄도 또 해제되고 이런 어떤 순환 관점에 두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이 총파업에 관한 전문가의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트 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5월의 이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연방준비제도의 급속한 긴축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요, 우려하는 대로 2023년 미국 경제는 좀 급속도로 경기 후퇴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경기 후퇴에 빠지는 걸까요? 네, 미국의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망치를 보면요. 1, 2년 내에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또 FRB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그야말로 경기 오버킬 위험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4월에 발생했던 금리 역전 현상을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가능성이고요. 또 과거 경험치만 가지고 경기 후퇴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리 역전 현상은 채권 참여자들이 미래 금리 전망을 반영한 것일 뿐 경기 침체나 경기 후퇴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금리 역전을 주요 지표로 쓰고 있는 2년물 또한 또 FF 금리라든지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180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클리블랜드 연은 같은 경우에는 3개월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그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경기 후퇴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2.59%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7년 리먼 쇼크 1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도 경기 후퇴 확률이 43%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발표하고 있는 경기 후퇴 확률은 향후 1년간은 제로입니다. 또 향후 2년간은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까지 주요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면 경기 후퇴 국면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 랜딩 쪽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 국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반등하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미국 경기 후퇴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커진 것은 아닐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번의 경기 후퇴 국면을 경험했는데요. 미국 주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다보면요.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주가는 미리 6개월 전에 정점을 찍고요. 또 경기 후퇴 국면에 빠져들면은 주가 하락폭은 평균 한 29% 정도 됐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15%,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 25%까지 빠져들었는데요. 경면 경기 후퇴 국면의 주가가 보통 15에서 20% 하락에 그쳤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리먼 쇼크 때는 53% 빠졌고요. 코로나 쇼크 때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비교해 보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이 좀 더 남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 경기 후퇴 국면에 빠졌을 때 이 과거 주가 움직임의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경기 전망 능력은 6개월에서 최장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금융 정책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차를 보면은 1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나 금리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제 주가만 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경기 확장을 끝내고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한 뒤에는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이 거의 똑같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기 후퇴 국면 12번을 비교해 보면 후퇴 국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퇴에 진입한 뒤에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는 주가에 1년 정도 선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했던 지난 그 12차례를 비교해 보면 9번 정도는 경기 후퇴 기간에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 시점이 주가 반등이 크게 찾아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재투자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계적인 경제 예측기관의 향후 미국 경제의 메인 시나리오는 지금 소프트 랜딩입니다. 경기 연착륙에 낙관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4월 달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연말로 갈수록 둔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FF 금리의 그 터미널 레이트죠. 금리 인상 정점은 2023년 내년이죠. 한 3% 전후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3%라면은 실질 금리는 1% 전후가 되고요. 또 미국의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면은 성장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실적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에 갖고 있는 풍부한 현금 자산이 워낙 많고요. 또 중국 경기도 현재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악재가 후퇴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든다고 한다는 것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이후나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융 긴축과 인플레이션 인상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순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려면은 고용 환경이 악화돼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고용은 사상 최대로 좋아지고 있고요. 또 유가라든지 월세, 임금 상승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이 좀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로나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 제약도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FF 금리가 4% 정도까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과 비슷한 한 8.3% 전후로 예상이 되지만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6.2에서 5.9 정도로 시장은 예상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 가처분 소득도 늘고 있고요. 또 가계에 급속하게 쌓여있는 현금 자산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라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기는커녕 한 2.8% 정도까지 충분히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엇받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정부는 도시 봉쇄에 따른 이 경기 급감에 직면을 하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 경기 부양 효과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데요. 이상할 정도로 무계획적인 경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면서 6월 말까지 280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8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는 쓸데없는 관정 파기, 또 도로 보수, 보도블록 교체, 제방 쌓기에 쓰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공항 건설을 한다든지 AI라든지 5G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에는 아무래도 투자와 그다음에 리턴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민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발전기획위원회라든지 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1.5% 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워낙 성장이 격감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채무 함정보다도 성장률을 올리는 게 더 시급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실현이 닥칠지 몰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지금 좀 급한 불을 끄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과연 7월에 발표된 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을까요? 네, 가을 당대를 앞두고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급하니까 설탕물을 처방하는 이런 극약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주석에 상기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조 위엔, 그러니까 13조 달러 정도로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한 2%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에는 여기에 따른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4에서 5%까지는 하반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젊은 층의 실업률이 현재 18%가 넘는데요. 6월 달만 하더라도 1,076만 명의 대졸자들이 쏟아지는데
50%는 현재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의 실업률은 20% 정도까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7월달 정치국 회의에서는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수요 자극을 위한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준다든지 감세 정책을 쓴다든지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회복은 불가능하겠지만 주가는 분명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점검을 하고 투자에 따른 그의 해안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2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